저는 정다혜입니다. 올해 29이죠.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아마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누군가를 돌봐야 했어요. 부모님은 매일 싸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들리는 건 고함 소리뿐이었죠. 엄마는 울고 아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16살 되던 해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다혜야, 이제 내가 동생들 좀 챙겨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중학생이던 둘째 동생, 초등학생이던 막내 동생. 그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할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은 들어갔지만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학비도 문제였고 동생들 학원비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축제 사진을 올릴 때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졸업여행을 떠날 때 저는 2개의 알바 시프트를 채우고 있었죠. 내 20살은 어디로 간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 25, 27. 제 20대는 누군가의 언니로, 누군가의 보호자로만 존재했습니다.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한 남자가 자주 들르기 시작했죠. 박주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7살, 제보다 8살이나 많았어요. 회사 야근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는지 새벽 시간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넘어졌을 때 주한 씨가 달려와 도와줬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아,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직원들이 해야지. 왜 혼자 하려고 해? 그날 이후로 주한 씨는 제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어올 때마다 도와줬고 가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죠. 다혜 씨, 점심은 먹었어? 언제 쉬는 날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주한 씨가 물었어요. 다혜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서요. 제가 챙겨야 하는 애들이. 주한 씨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말이지. 그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너를 챙겨줄 차례야. 그 말이 제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제게 그 한마디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요. 그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제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희망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박주환이라는 사람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요. 주한 씨가 처음 고백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편의점 퇴근길, 주한 씨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워준다며 문을 열어줬죠.
저는 사양했지만 주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자 혼자 걷는 거 위험해. 그냥 타.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제 손을 녹여줬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주한 씨가 입을 열었어요. 다혜야.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반말이었죠. 나 너 좋아해.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당황스러웠죠. 저는 연애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바쁘고 결혼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말을 흐리는 저를 주한 씨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안 할게. 네, 내가 기다릴게. 너는 그냥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압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집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힘들 때 있어.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주한 씨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근데 너 보면 위로가 돼.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예뻐.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예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늘 책임감 있다, 의젓하다는 말만 들었지, 예쁘다는 말은 처음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주한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날 이후 주한 씨는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사다 줬고 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대고 기다렸죠. 동생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갚을게요. 꼭 천천히 갚아. 급한 거 아니야. 그의 배려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줬고 피곤해 보일 때는 밥을 사줬죠. 동생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동생은 몇 살이야? 15이요.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겠네. 학비 많이 들겠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결국 주한 씨의 손을 잡았죠. 저도 좋아해요. 주한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요. 살짝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는데 말입니다. 연애 초반 주한 씨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다 정해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했죠. 제 생일에는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너한테는 해주고 싶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면 주한 씨는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요즘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보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죠. 아니에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그래. 알았어. 재미있게 놀다 와.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한 씨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문자가 왔죠. 뭐해? 재밌어? 몇 시에 끝나?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감시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주한 씨라는 사람의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라 믿으면서요.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한 씨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혜야, 너 웨딩드레스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갑자기 나온 말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요. 농담이야.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 그렇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 친구들 다 결혼했어. 애들도 낳고 요즘은 결혼 빨리 하는 게 좋대. 나이 들면 힘들어. 저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아직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들도 아직 제 손이 필요했고요. 1년쯤 지났을 때 주한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혜야, 나 이제 37이야. 알아요. 40되기 전에는 애 낳고 싶어? 주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언제쯤 결혼 생각할 건데?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대체 언제 준비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 주한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차가운 어조였죠. 동생들도 이제 다 컸잖아. 둘째도 대학생이고, 그래도 막내가 아직, 막내는 고등학생이야. 혼자 다 할 수 있어. 넌 내 인생 생각 안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 책임지는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조금이 얼마야? 1년? 2년? 주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정이 필요해. 가족이 필요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주한 씨는 늘 저를 도와줬는데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주한 씨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저는 눈치를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주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 정리해야 하나?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너는 나랑 미래를 생각 안 하잖아. 그럼 뭐하러 만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시간 낭비시키는 거야? 주한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죠.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한 씨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생각만 하고 말지. 주한 씨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같았죠. 그날 밤 주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생각해 볼게요. 진지하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보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주한 씨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저를 압박해서 결혼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였다는 걸요. 저는 그저 이 관계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온기를
기댈 곳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지고 식욕도 이상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죠.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늘 조심했거든요. 주한 씨도 항상 피임한다고 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조심했는데.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어요. 임신 맞네요.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니. 주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에서 주한 씨를 만났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저기, 나 임신한 것 같아. 주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주한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왔잖아. 우리한테 올 아이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지 걱정해야 할 상황인지 헷갈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하면 되지. 주한 씨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아기 낳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동생들도 내가 도와줄게. 주한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근데 피임은 했잖아. 실수로 찢어졌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주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냥 넘겼죠. 임신이라는 현실에 압도돼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고 결혼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지울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동생들과 주한 씨 부모님,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식장 입구에서 주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이제 넌 정말 내 사람이야.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 사람. 소유물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한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요. 숨이 막힐 정도였죠. 이제 도망 못 가. 주한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뭔가 섬뜩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경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박주환의 아내가 됐고 곧 그의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주한 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야. 영원히.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야 했는데 저는 왜인지 오싹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주한 씨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저 순진하게 이제부터 행복해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났습니다. 주한 씨는 더 이상 제게 다정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아기가 밤에 울면 주한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좀 조용히 시켜. 내일 회사 가야 한다고. 미안해.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러지 말고 애초에 울지 않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기가 안 우는 게 어딨어요. 하지만 주한 씨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했죠. 낮에는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했어요. 주한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저기, 아기 좀 봐줄 수 있어? 나 샤워 좀 하게.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일했어. 나도 하루 종일 애봤어. 그게 무슨 일이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한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요. 24시간 아기한테 매달려 사는 게 편하다고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주한 씨에게 말했죠.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때 돌아올게. 누구? 대학 때 친구. 오랜만에 보는 거야. 애는 누가 봐? 내가 봐줄 수 있잖아. 주한 씨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 주말에도 쉬어야 하는데. 애는 내가 보는 거 아니야? 나도 가끔은 나가고 싶어. 너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나가보는 건데 너무 돌아다닌다고요. 결국 친구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주한 씨가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서요. 싸우기 싫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한 씨의 통제는 심해졌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동네 엄마들이랑 놀이터 갔어.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야.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마. 너 영향 잘 받잖아. 저는 그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걸 본 것뿐인데 주한 씨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가려고 하면 물었죠. 왜 나가? 집에 커피 있잖아.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서. 돈 아껴야지.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 동생들에게 용돈을 보내려 하면 간섭했습니다. 내 돈도 아닌데 왜 보내? 내 동생들이잖아. 이제 내 가족은 나랑 애야. 동생들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해.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됐고 제 하루는 주한 씨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친구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주한 씨가 싫어하니까요. 동생들과도 자주 통화하지 못했어요. 주한 씨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이 집, 이 남자, 이 아이만 있는 세계에 갇혀버렸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지쳐 보였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삶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이렇게 숨막히는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 씨는 제가 밖에서 뭘 말하는지 항상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주한 씨라는 사람의 통제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었죠. 이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위에서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주한 씨가 예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것도 버려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파일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전원을 켰더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주한 씨 생일을 눌러봤죠.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가득했어요. 업무 자료, 사진 폴더, 그리고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 백업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제일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본이었어요. 주한 씨와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다혜랑은 어때?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지. 착해. 주한 씨가 대답했죠. 결혼 생각 있어? 당연하지. 근데 얘가 아직 결혼 싫어해. 그럼 어떡하게? 주한 씨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임신시키면 끝이지. 임신하면 못 떠나.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빠랑 그랬어. 임신해서 결혼한 거. 그게 확실해. 주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죠. 근데 걔 피임 안 해? 하지. 근데 피임 도구는 내가 사는 걸로 해야지. 주한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걘 의심도 안 해. 착하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또 다른 영상 통화였습니다. 다혜가 뭐래? 별로. 동생 얘기만 하더라. 짜증 안 나? 아니. 그게 걔 약점이야. 동생들 챙기느라 정신없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주한 씨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걔는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어. 부모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완벽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붙잡으려는 말이었던 거죠. 도망치지 못하게. 피임도 주한 씨가 일부러 실패한 겁니다. 저를 임신시켜서 결혼으로 몰아넣으려고. 동생들 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약점을 파고들어서 통제하려던 거였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죠.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 사람과 살았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주한 씨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너를 챙겨줄 차례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이제 넌 정말 내 사람이야.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가두려는 말들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분노에, 그리고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죠.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안 왔어요. 주한 씨가 퇴근하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주한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거짓말을 하게 됐네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그때 둘째 동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동생은 많이 컸더라고요. 언니, 요즘 왜 이래? 전화해도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나왔죠. 언니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 진짜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언니는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 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살았어.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미안해. 근데 언니, 이제는 언니를 위해 살아. 우리는 다 컸어.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줬어요.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나 어떡하면 좋을까? 뭐가? 나 주한이랑 이혼하고 싶어?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영상, 주한 씨의 계획, 그동안 당한 통제와 감시까지. 동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새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용히 해. 주한이가 들어. 들으면 어때? 언니 당장 이혼해야 해.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놈이랑 살 수 없어. 언니 나가자. 우리 집에 와. 엄마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아이는 언니가 키우면 되지. 그 남자는 아빠 자격도 없어. 동생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주한 씨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었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요? 아이 때문인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죠. 혼자가 되는 게, 다시 모든 걸 짊어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동생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선택을, 제 행복을 찾아야 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시간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팠던 거죠. 저는 분유를 타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주한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왜 이렇게 울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저는 달려갔습니다. 주한 씨가 아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너무 세게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아이를 빼앗듯이 안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애가 너무 시끄럽잖아. 아기는 우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하루 종일 운다고. 좀 제대로 돌보든가. 주한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걸요. 아이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한테도 통제하고 소리 지르겠죠. 제가 당한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제 끝이야. 나 이혼할 거야. 주한 씨가 비웃었습니다. 이혼?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웃기지 마.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주한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나가면 동생들도 못 도와줘.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난 내 사람이 아니야. 내 소유물도 아니고. 뭐라고?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어. 임신도 일부러 시킨 거잖아. 다 알아. 주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트북 봤어. 내가 친구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늦었어.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노트북 영상을 복사하고 주한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캡처했어요. 통제하고 감시했던 기록들도 정리했죠. 동생이 도와줬습니다. 변호사도 찾아줬고 엄마한테도 설명해줬어요. 주한 씨는 계속 협박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못 키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건 법이 정하는 거야. 넌 경제력도 없잖아. 내가 일하면 돼.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한 씨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차를 밟아 나갔어요. 주한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제 편을 들어줬죠. 몇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주한 씨는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어요. 짐을 싸서 집을 나오던 날 주한 씨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동생 집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요.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죠. 이제는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주환이라는 사람은 제 과거가 됐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이와 함께 제 행복을 찾아가면서요. 이제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저는 정다혜로 살아갈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